세종의 건강 문제와 심리적 소진.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훈민정 음창제, 과학기술 발전, 영토 확장 등 찬란한 업적 뒤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업적의 그림자 속에서 한 인간 세종은 평생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며 심리적으로 무너져갔다. 그의 건강 악화와 정신적 소진의 과정을 추적하면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리더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던 세종은 학문에만 전념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태종의 걱정을 샀다. 세종실록은 그가 세자궁에 있을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하되 게으르지 않아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태종은 아들의 건강을 염려해 책을 모두 감추기도 했지만 세종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패턴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건강을 갉아먹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 즉위 초기, 과로와 독서로 시작된 건강 악화. 세종의 건강 문제는 즉위 초반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22세의 왕위에 오른 그는 새로운 왕조를 확립하고 부왕 태종이 이룩한 업적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곧 자신의 몸을 혹사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세종의 일과는 극단적이었다. 낮에는 정사를 돌보고 밤에는 각종 서적을 탐독했다. 세종 16년 대제학 윤회 등에게 자치통감훈의 편찬을 명했을 때의 일화는 그의 과로 실태를 잘 보여준다. 세종은 신하들이 정리한 원고를 매일 밤마다 읽으며 오류를 바로잡았다. 12월 11일 세종이 독서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자 윤회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밤에 작은 글씨를 보면 눈병이 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멈추지 않았다. 세종 16년 12월 11일 임금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편찬한 내용을 보는 가운데 독서의 유익함을 알았다. 총명이 날마다 더하고 잠이 많이 줄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발언은 당시 세종이 얼마나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전형적인 번아웃으로 가는 초기 신호였다. 세종의 과로는 단순히 많은 일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일의 완벽을 추구했고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관여했다. 집현전 학사들이 정리한 문서도 자신이 일일이 검토하고 수정했다. 월인천강지곡을 편찬할 때는 인쇄소 관리들이 표기법에 맞춰 고친 부분을 발견하고 이미 인쇄된 책을 폐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획 한 획 붓으로 직접 수정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세종의 위대함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세종 23년 3월 20일 실록은 이렇게 기록한다. 임금이 모든 일에 부지런하였고 글과 전적을 밤낮으로 놓지 않고 즐겨보다 안지를 얻게 되었다. 지독한 독서와 과로로 인한 눈병의 발병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눈을 많이 사용하면 혈과 눈이 손상되고 지나친 독서는 간을 손상시키며 풍열로 눈을 침침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이미 자신의 건강을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종 자신도 눈의 혹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세종 24년 8월 24일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책을 반쯤 읽은 뒤 눈을 감고 쉬어야 다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다. 이미 시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황에서도 그는 책을 놓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강박에 가까웠고 자기 파괴적이었다. 세종의 건강 악화는 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편식과 운동 부족도 심각한 문제였다. 세종은 육식을 매우 좋아했는데 태종이 죽기 전 주상이 고기가 아니면 식사를 못하니 내가 죽은 후 상중에도 고기를 들게 하라는 유교를 남길 정도였다. 반면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가 즐긴 스포츠라고는 격방, 즉 조선식 골프 정도였는데 이는 현대의 골프처럼 비즈니스나 레저에 가까워 실질적인 운동 효과는 미미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곧 복합적인 성인병으로 이어졌다. 세종 24년 6월 16일 실록에는
세종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근년 이래로 소갈증과 풍습병을 앓게 되어 모든 정사가 예전과 같지 못한데 온천에서 목욕한 이후에는 소갈증과 풍습병이 조금 나은 것 같다. 소갈증은 당뇨병으로 목이 심하게 마르고 물을 마셔도 소변이 잦은 증상이다. 풍습병은 관절통처럼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병이었다. 이는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세종의 질병에 관한 내용이 약 50여 건에 이른다. 20대 후반부터 서거할 때까지 각종 질환에 시달렸던 것이다. 종기와 같은 피부 질환도 자주 발생했는데 당시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과 의학의 한계로 인해 감염증이 쉽게 발병했고 때로는 폐혈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최고 수준의 내의원 의료진도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취임 중기, 깊어지는 고통과 시력의 상실. 세종 21년 7월 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7월 2일 실록에는 숙질 발작과 안질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고 7월 4일에는 눈병으로 오랫동안 나랏일을 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숙질은 오래된 고질병을 의미한다. 이는 세종의 건강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만성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세종 23년 3월 그는 온양 온천으로 향했다. 소갈증과 풍습병 그리고 안질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온천에서 보름간 머물며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4월 4일 도승지 조서강에게 세종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봄부터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걷기가 어려웠다. 온천에서 목욕한 뒤에도 효험을 보지 못하였더니 어젯밤에 이르러서는 본초의 잔 주석을 펴놓고 보았는데도 또한 볼만하였다. 이 기록은 충격적이다. 세종은 거의 실명 직전까지 갔던 것이다. 어두운 곳에서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그가 시각장애인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본초 강목의 작은 글씨인 주석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할 정도로 그의 시력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세종 24년 6월 16일 그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다. 안질이 더욱 심하게 되니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병증을 번갈아 괴롭히게 되므로 능히 정사에 부지런할 수가 없다. 무릇 사람의 몸에서는 귀와 눈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안질이 발생한 이후에는 시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으니 비록 정사에 부지런하고자 한들 되겠는가. 이는 한 지도자의 절규였다. 나랏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좌절감.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고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무력감. 세종은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이 시기 세종의 일상은 고통 그 자체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아팠다. 밝은 곳에서도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웠고 신하들과 대화할 때도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서류를 읽으려면 누군가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했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도 없었다. 평생 학문과 독서를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게다가 당뇨병으로 인한 갈증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소변은 자주 나왔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젊은 시절 비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말년에는 비쩍 마른 모습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풍습병으로 인한 관절통은 걸을 때마다 고통을 주었다. 등에는 자주 종기가 생겨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세종은 온천 치료를 반복했다. 충청도 온양의 온천을 자주 찾았고 각지의 온천을 순례했다. 하지만 왕의 행차에는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세종은 이를 의식해 수행원을 줄이고 간소하게 다녀오겠다고 공표했지만 그럼에도 한글 연구 서적들을 바리바리 싸서 들고 가려 했다. 최만리는 이를 보고 반대했다. 주상께서 요양하러 가시며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행원조차 줄이는 마당인데 한글 관련 책자를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일화는 세종의 집착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온천 치료를 가면서도 그는 이를 놓지 못했다. 휴식을 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동시에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워커홀릭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돌봄의 실패로 본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리한 기준과 목표를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세우는 것이다. 세종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심했다. 그는 새로운 문물 제도를 창조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매 순간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훈민정음 창제 때는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불교 사찰 중건과 법회 설행 때마다 유신들과 충돌했다. 공법 제정은 17만 명의 여론조사라는 전대미문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리더로서 세종은 늘 외로웠다. 자신의 비전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신하들은 전통과 관례를 내세우며 새로운 시도를 막았고 세종은 설득하고 논리로 압도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쌓인 정신적 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세종 13년 5월 6일 제주의 의녀 효덕이 세종의 눈을 치료해 효험을 보이자 그는 쌀과 콩 5석을 하사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세종은 안질로 약 20년을 고생한 셈이다. 20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할 때마다 고통을 감수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로 치면 심각한 장애를 안고 최고 경영자의 직무를 수행한 것과 같다. 세종의 말년, 가족의 상실과 정신적 붕괴. 세종의 삶에 가장 큰 비극이 닥친 것은 재위 후반이었다. 1424년인 세종 6년 맏딸 정소공주가 13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첫 번째 자식을 잃는 슬픔은 컸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444년 세종 26년 12월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445년 세종 27년 1월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마저 세상을 떠났다. 두 아들을 연달아 잃은 세종과 소헌왕후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실록은 이들이 비탄에 빠졌다고 기록한다. 세종 26년 소헌왕후의 어머니인 사만국 대부인 안씨마저 세상을 떠났다. 소헌왕후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친정 어머니였다. 소헌왕후는 어린 시절 아버지 시몬이 영모죄로 처형당하고 어머니와 친족들이 관비가 되는 비극을 겪었다. 자신도 폐비 위기에 처했던 그녀에게 어머니는 유일한 정서적 지지자였다. 그 어머니마저 잃자 소헌왕후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연이은 상실 속에서 세종과 소헌왕후는 불교에 귀의했다. 불교 사찰을 찾아다니며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빌었고 승려들을 불러 기도를 올리게 하고 불경을 읽었다. 이는 숭유역부를 국시로 하는 조선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사간원과 사헌부에서는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 불사 중단을 요구해 신하들과의 충돌은 격렬했다. 세종 30년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물리치고 세종은 궁궐 안에 내불당을 세웠다. 이는 절규였다. 유교가 제공하는 철학과 윤리는 그의 정치 이념이 될 수 있었지만 종교적 위안은 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죽음에 대한 공포,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은 유교로 해결되지 않았다. 세종은 불교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 1446년 세종 28년 3월 10일 소헌왕후가 병에 걸렸다. 세종은 죄수를 방면하고 산천초목에 기도를 드리며 승려들에게 불사를 주문했다. 하지만 병세는 악화되었다. 3월 24일 소헌왕후는 수양대군의 저택에서 52세의 나이로 승하했다. 세종에게 소헌왕후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부부로서 29년을 함께했고 금슬이 매우 좋았다. 소헌왕후와의 사이에서 8남 2녀를 낳았으니 후궁을 많이 둔 것을 감안해도 정실 왕비에 대한 애정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소헌왕후는 현숙하고 지혜로웠으며 내명부를 잘 통솔했다.
세종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소헌왕후가 후궁들과 자녀들을 잘 관리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소헌왕후의 죽음 후 세종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직접 불경 언해서를 만들게 했다.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을 편찬하자 세종은 크게 감명받아 직접 500여 수의 송시를 담은 월인천강지곡을 지었다. 이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작품이었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6일 기록에는 세종의 절망이 드러난다. 그는 정치체제를 의정부 서사제로 전환하고 세자에게 정무를 대리하게 했다. 이는 자신의 건강으로는 더 이상 직접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1445년 세종 27년부터 세자향, 문종이 서무를 대리했고 세종은 각종 문화사업에만 전념했다.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았다.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문화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고역이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내용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의 의견을 구술로 전달해야 했다. 독립적이고 완벽주의적이었던 세종에게 이는 굴욕이었다. 세종 27년 3월 16일 온양에 사는 90세 노인 문을경이 안지략을 바쳤다. 세종은 노인에게 옷과 신발, 쌀 3석을 하사했다. 이는 세종이 얼마나 절박하게 치료법을 찾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왕이 일개 백성이 바친 민간요법에도 기대를 걸 정도로 그의 상황은 심각했다. 1450년 세종 32년 2월 4일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세종은 영흥대군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궁궐에서조차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것이다. 2월 17일 세종은 54세의 나이로 승하했다. 조선 왕조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인 46세보다는 길었지만 그의 말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세종의 죽음은 단순히 질병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자기 희생,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연이은 상실에 누적된 결과였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종은 전형적인 번아웃과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종의 삶은 위대했지만 그가 지불한 대가는 너무나 컸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일과 휴식의 균형이다. 세종은 일 중독자였다. 그는 독서와 정사를 즐겼지만 그것이 즐거움을 넘어 강박이 되었다. 온천 치료를 가면서도 책을 들고 가려 한 것은 그가 쉼 없이 일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도 일 중독은 심각한 문제로 성공을 위해 자신을 혹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세종의 사례는 보여준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업적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둘째, 자기 돌봄의 중요성이다. 세종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다. 눈이 아프고 흐릿해져도 책을 계속 읽었다. 피곤하고 관절이 아파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신하들이 걱정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 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다. 셋째, 완벽주의의 위험성이다. 세종은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했다. 신하들이 정리한 문서도 자신이 일일이 검토했고 사소한 오류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뛰어난 업적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소진시켰다. 완벽주의는 양날의 검이다. 높은 기준은 좋지만 그것이 자신과 타인을 혹사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80%의 완성도로 만족하고 나머지 20%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넷째, 감정적 지지 체계의 중요성이다. 세종에게 소헌왕후는 유일한 정서적 지지자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세종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신하들은 정치적 협력자였지만 감정적 위안을 줄 수는 없었다. 아무리 강한 리더라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진솔한 관계가 필요하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세종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다. 다섯째, 슬픔과 상실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세종은 자식들과 아내를 잃으며 극심한 슬픔을 겪었다. 하지만 그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유교 사회에서 왕은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슬픔을 억누르고 불교에 매달리는 것으로 위안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슬픔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애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슬픔을 억압하면 그것은 우울증이나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이다. 세종의 건강 악화는 과로뿐만 아니라 편식,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는 육식을 좋아하고 야식을 즐겼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현대의학은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의 성인병이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은 유지해야 한다. 이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일곱째,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다. 세종의 건강 문제는 초기에 나타났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눈병이 처음 생겼을 때 독서를 줄이고 휴식을 취했다면 실명 직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 작은 불씨를 끄는 것이 큰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덟째, 권한 위임과 신뢰의 중요성이다. 세종은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려 했다. 이는 신하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완벽주의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리더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다. 유능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실수를 용인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세종이 조금 더 일찍 세자에게 정무를 맡겼다면 그의 건강은 더 오래 유지되었을 것이다. 아홉째,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다. 세종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심각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트라우마는 모두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신 건강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세종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치료받지도 못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안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담, 치료, 약물 치료는 모두 유효한 선택지다. 열째, 의미와 가치의 재정립이다. 세종은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그것은 숭고했지만 동시에 그를 구속했다. 세종에게 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없었다. 그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즐길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때로 멈춰 서서 물어야 한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내가 희생하는 것들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성공과 업적도 중요하지만 삶의 과정 자체도 소중하다. 세종이 남긴 질문. 세종의 생애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위대한 업적과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세종은 전자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희생하며 조선의 황금기를 만들었다. 훈민정음, 측우기, 해시계, 수많은 과학기구들, 영토 확장, 법제 개혁 등 그의 업적은 찬란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으로 컸다. 20대 후반부터 시작된 건강 문제는 그를 평생 괴롭혔고 두 아들과 딸, 아내를 잃는 슬픔을 겪었다. 거의 실명하여 더 이상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없었고 당뇨병과 관절염으로 고통받았다. 54세에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다. 만약 세종이 조금 더 자신을 아꼈다면 어땠을까? 책을 덜 읽고 더 많이 쉬고 신하들에게 더 많이 위임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슬픔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아마 그는 더 오래 살았을 것이고 더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또는 업적은 조금 줄었더라도 개인으로서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여기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세종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자기 희생이 미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과 성취가 중요하지만 건강과 행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완벽을 추구하되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종은 말년에 불교에 귀의하며 위안을 찾으려 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 세계를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죽은 후의 극락보다 살아있는 동안의 평안이 더 소중할 수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세종과 비슷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혹사하고 완벽해지기 위해 자신을 학대한다. 우리는 생산성을 숭배하고 쉬는 것을 게으름으로 여기며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결과 번아웃, 우울증, 불안장애, 각종 성인병이 많아진다. 세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위대함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업적은 빛나지만 그 뒤의 어둠도 직시해야 한다고. 성공한 리더의 모습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도 기억해야 한다고. 세종대왕, 조선 최고의 성군. 하지만 그는 또한 평생 고통받은 환자였고 자식을 잃은 슬픈 아버지였으며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외로운 남편이었고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무력한 인간이었다. 그의 위대함을 기리되 그의 고통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 자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은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행복은 업적의 목적이다.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조건이다. 완벽보다는 균형을, 희생보다는 조화를, 혼자 짊어지기보다는 함께 나누기를. 이것이 세종이 그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왕의 무덤은 웅장하지만 그 속에 묻힌 것은 결국 한 인간의 지친 육신이다. 업적은 역사에 길이 남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건강과 행복은 돌이킬 수 없다. 세종은 조선에 찬란한 유산을 남겼지만 동시에 자기 희생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남겼다. 우리는 그의 업적을 본받되 그의 고통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세종을 기리는 길일 것이다.